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개강을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집안에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 괜찮았는데 백신을 맞으는 연락이 갑자기 와서 제가 기저질환이 있다 보니까 기회가 됐을 때 맞고 나서 괜찮아서 괜찮곤 했는데 남들보다 좀 늦게 아파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잘 낫고 이렇게 다시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자, 오늘 이제 한 주가 예정보다 이제 딜레이 됐지만 이제 12주간 이제 문제풀이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OT는 뭐 다른 것은 없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 좀 강조해야 될 것만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첫 주차를 해서 8월 이제 마지막 주차, 그리고 이제 한 주, 그러니까 8월 한 셋째 주 정도의 하루는 좀 이제 요일을 달리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을 2번째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백신을 맞기 전에 수업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그 주만 요일을 변동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풀이는 지금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 교재를 봤으면 아시다시피 기출된 이제 작년 기출 문항이 앞쪽에 수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간 한 3, 4년간의 기출 문제와 나머지는 이제 파트별로 예상 문제들이죠. 예상 문제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작년 기출 문제 말고 예상 문제는 한 150문항 정도가 됩니다. 가지고 있는 문항은 굉장히 많지만 주제만 조금 다르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항상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수강생들이 좀 지겹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똑같은 패턴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적정 이제 개수를 가지고 12주 동안 수업을 하려는 이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다 보면 문제만 풀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150문항을 이제 선정을 하고 이런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은 좀 요약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150문항을 했죠. 그리고 작년 이제 교재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 작년엔 제가 이제 우리가 한 5년간 3단계로 시험을 쳤잖아요. 그래서 1차 객관식 문항을 수록을 다 해놨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평가원의 기출 문제로 수록이 되어 있는 과거의 주관식은 현재의 그 서술형 패턴하고는 굉장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그 문항도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내용은 중요하지만 패턴 자체는 좀 달라서 조금 이제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이론 정리만 좀 하라고 얘기를 했고,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1차 객관식 문항으로 그 당시에 이제 40문항이 출제가 됐잖아요. 1차 시험이. 그 중에서 12문항이 생물 교육론이었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이제 시기에 따라서 많이 수시 개정이 되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해마다 이제 2문제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이제 빼게 되면 거의 이제 50문항 정도를 이제 수록을 해놨었는데, 이제 작년에도 그 1차 객관식 문항은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성을 좀 쉽도록 하기 위해서 단가를 좀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이제 문제지 단가를 올리지 않은 조건으로 좀 이제 포함을 시켜놨는데, 수업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왜 이거를 굳이 넣어놨냐는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제 종이값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부담감을 수험생들한테 모든 학생이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일방적으로 좀 넣었다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올해는 또 소소히 그 부분을 뺐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이제 문제지는 좀 줄었죠. 그리고 작년 대비 이제 작년에 사용했던 문제 중에서 또 이제 작년에 개발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수록을 하면 또 200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부 이제 한 3, 40문제 정도를 작년에 거 사용하던 문제를 뺐고,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 조금 넣어서 150문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문제풀이는 제가 이제 수업 자체가 원래는 이제 그 생명과학 교육론이라고 해서 기본 과정, 이론의 기본,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는 훨씬 조금 이제 영역을 조금 넓히고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이론서들을 이제 요약 정리한 이제 생물 교육론 심화 과정. 그러니까 이론 수업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듣는 것이 이제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가? 문제풀이다 보니까 적는 연습을 일단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푸는 유형별로 문제를 이제 출제자의 요구가 어떠한 부분인지를 좀 파악을 하고 답을 적는 연습을 하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항수가 150문제인데 적은 문항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험생들한테 그리고 실제 많은 이제 대다수 합격자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 하면 그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자체는 문항수가 너무 적잖아요. 사회를 치는데 생물교육론 문제가 많이 들어가봤자 5문제에서 7문제가 되다 보니까 채 30문제 정도밖에는 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가원에서 제 문제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제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맞춰가지고 이제 임용 준비를 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풀이 이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초부터 어느 시기부터 시험을 준비했던지 간에 이론에 대한 것들을 학습을 했고 스터디를 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실제 주제가 달라지고 내용이 이제 조금의 다른 유형으로 출제가 되면 내가 아는 이론을 제대로 적을 수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습을 꼭 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지 않고 제가 이제 해설을 하면서 핵심 용어가 무엇이다, 답을 이 정도는 적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이 들리지만 실제 본인이 풀고 이것을 이제 정오를 맞추고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빠지게 되면 학습의 효과는 이제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냥 한 차시의 수업이 시작될 때마다 한 15문제에서 20문제, 15문제는 풀겠구나 생각을 해서 항상 15문제씩은 이제 풉니다. 그리고 해답이 없잖아요. 주관식이니까. 그거는 수업에서 이제 맞추고, 나중에 틀린 내용은 나중에 이제 복습의 이제 부분으로 해서 피드백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아는 문제, 좀 애매모호한 거, 모르는 문제를 본인의 이제 표식으로 체크를 해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오기 전에 관련된 이론을 한번 쭉 정리된 거, 여러분 노트라든지 아니면 이론서에서 다시 그걸 쭉 보고 와서 수업을 듣고 나중에 복습을 하는 것이 가장 이제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터디를 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진 형태가 됩니다. 그래도 뭐 온라인 상에서 아니면 그 지역에서 어떤 형태든지 스터디를 진행하려고 많은 학생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스터디는 깨는 시기는 없어요. 스터디를 처음에 시간이 여유가 많을 때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스터디를 하다가 이제 시험 일수가 점차적으로 이제 남은 이제 일수가 적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스터디 시간을 줄일 뿐이지 스터디는 2차까지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스터디는 웬만하면 깨지 말고 어떤 형태든지 서로의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터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서도 이것을 스터디 지금 늦지 않았나, 혼자 공부할까, 그런데 혼자 이제 공부하기에는 이제 마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내기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스터디는 무조건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하게 되면 각자 이제 계획된 대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문제풀이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문제풀이 그 순서대로 제가 이제 이론의 순서대로 쭉 이제 문제풀이도 이제 배열을 해놨거든요. 그럼 그것대로 해서 다시 복습하고 기출 문제 관련된 거 다 수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것들 정리하고 이제 학습하는 걸로 간단하게 시간을 들여서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문. 수업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도 개인적으로 풀리지 않은 이제 의문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Q&A를 강치육과학연구소 바이오 강점 넷이잖아요. 바이오 강점 넷. 자, 이쪽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Q&A라는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이제 Q&A 안에도 무엇이 있냐면 생물 내용학이 올리면 안 되면 처음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개의 내용들이 있을 때 생물 내용학이 첫 번째고 생물 교육론에 올려야 돼요. 생물 교육론. 교육론에 이제 질문을 할 때 이왕이면 문항 번호를 적으면 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몇 번 문항, 제목에 몇 번 문항 이렇게 적으면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너무
두리뭉실하게 질문을 하지 말고 이 문항의 자료에서 어떤 부분이 좀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작성 방법에서 뭐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답을 적었는데 이 정도 답은 맞는 선인지를 이제 묻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죠. 좀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용학 아닙니다. 교육론에 저 해야 돼요. 제가 사이트에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어가는데 교육론 요것만 보고 바로 넣거든요. 예전에는 시간이 많을 때는 내용학에 애들이 뭐 어떤 질문을 하는지도 많이 봤는데 요새는 내용학에 안 들어갑니다. 반드시 교육론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 Y 양입니다. 양, 해, 정 숫자입니다. 숫자 다음입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그 학습에 대한 내용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뭐 내가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뭐 고민 상담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런 점이 조금 힘든데 보통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런 거를 개인적인 내용을 여기에 이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질문 그리고 개인적인 상담 메일 이렇게 제시를 할 테니까 적어놨다가 필요한 학생들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의 대비는 아직 이제 모의고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번 올해는 어떠한 문항이 나올 거야. 우리 점을 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이제 기존에 기출된 최근의 경향을 따져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낼 때 항상 좀 우선시하는 이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이전에 출제되지 않은 것에서 내야 되고 자료라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이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아마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문제풀이는 기존에 이제 다양한 이론들의 이제 수록 이론들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영역별로 아울러서 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확하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뭐 100 몇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시간이 사실은 많이 남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본인이 이제 문제지에 답을 적은 걸 나중에 보면 결국은 핵심 용어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핵심 용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가 부분 점수로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수가 이제 생교론만 이제 6문제 또는 뭐 7문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분 점수로 이제 0.33, 0.666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합하게 되면 전반적인 이제 성적 차이가 2, 3점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내용학은 더 뭐 말할 부분도 없죠. 그래서 핵심 용어를 외워야 됩니다. 근데 참 기억이 잘 안 나요. 시험을 딱 치면 너무 이제 이게 정확한가 본인을 또 믿지도 못할 부분들도 있어요. 적으면서도 이게 너무 생소한 용어인데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우는 이제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4페이지입니다. 최근에는 문제 자체가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시간 제한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긴 문항 수능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보는 이제 부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문제가 기출이 되고 있어요. 안 들어가잖아요. 너무 길습니다. 자, 다음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생명과학 2입니다. 2에 제시된 과학과 핵심 역량 중에서 과학적 탐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예비교사가 개발한 평가 문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나와 있죠. 과학과 핵심 역량이라는 거. 과학과 핵심 역량 중에서 과학적 탐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평가 문항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학습을 하기에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일단 양이 너무 많고 너무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 외우면 좋은데 사실 뭐 외우죠. 돌아서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부담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이 이제 그 고시가 된 이후로 출제가 되고 나서 3년간은 그래도 이제 기입형으로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 이제 생물 교육론은 기입형 문항이 없고 서술형 이제 6문제 24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성 방법의 조건에 이제 순수하게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예 이 과목에 이 주제와 관련 있는 뭐 영역이라든지 핵심 개념이라든지 내용 요소를 쓰시오라고 나온 것이고, 요거는 내용 요소를 이제 적는데 다른 형태로 이제 출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과 핵심 역량 무조건 외우라고 했고 계속적으로 이제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학과 핵심 역량은 과학적 사고력, 그리고 두 번째가 제시되어 있는 과학적 탐구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과학적 문제 해결력, 네 번째가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과학적 참여와 이렇게 5개로 제시가 되어 있죠. 뒤쪽에도 보면 지금 우리가 실제 3교시 전공비의 3번 문제에도 거기에 과학과 핵심 역량에 대한 내용이 일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큰 틀에서 용어들이 이제 나오고 관련된 내용이 기출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과학과 핵심 역량은 여러 차례 기출이 되고 용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뭐 중학교 과학이든지 고등학교의 뭐 과학 다른 여타 과목도 동일하게 각각의 과학과 핵심 역량이 어떠한 의미인지 정의 그리고 어떤 능력이 여기 포함되는지가 각각 하나의 문단으로 쭉 제시가 돼 있잖아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요약을 해서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 어떤 문항에 어떤 과학과 핵심 역량을 이제 평가하기 위한 문항인가? 그럼 적어야 되고 근거를 무엇인지를 적으라고 하면 여기에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점수를 잃지 않고 정답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자,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평가 목표가 비어져 있어요. 평가 목표. 평가 목표를 이제 묻는 거는 우리 그 내용 타당도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와 동일합니다. 내용 타당도라는 것은 학습 목표나 평가 목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평가 문항이 있을 때 이 문항이 이 평가 목표를 실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목표하고 평가 문항은 일치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 문항을 보고 어떠한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겠는가. 이거를 교육 과정의 이제 내용 요소와 관련지어서 이제 묻게 됩니다. 이렇게 교육 과정의 내용 요소가 들어가면서 문항에 대한 평가 목표를 이제 제시를 하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이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평가 문항은 자, 그림은 비들과 테이터 및 붉은반 곰팡이에서 발견한 아르지닌 합성 그 경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제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경로는 유전자 3개의 유전자가 있잖아요. 여기에 각각의 유전자에서 발현되는 효소가 각각 다른 효소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 효소에 의해서 이 합성 경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구 물질이 효소 1을 만나서 오르니틴은 효소 2를 만났을 때 시트룰린, 그리고 시트룰린인 효소 3을 만났을 때 아르지닌을 합성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는 데 필요한 물질을 이제 합성하게 되는 그 경로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표가 있습니다. 표는 물질 A, B, C를 포함한 채소 배지.
채소 배지는 말 그대로 살아가는데 최소한 필요한 물질들만 들어가 있어요. 당이라든지 뭐 무기염료라든지 일부 비타민 등만 들어가 있고, 요 채소 배지에서 이 채소 안에 물질을 가지고 이제 단백질, 아르지닌 등의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제 살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채소 배지가 이렇게 있고, 각각의 이 채소 배지에 이제 돌연변이체 1, 3의 성장 여부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건 야생형이고, 그리고 이제 돌연변이체가 있습니다. 이 돌연변이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붉은 빵 곰팡이에 이제 X선을 이제 째게 됩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1, 2, 3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개의 유전자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의 유전자에 이제 이상이 생기다 보면 그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제 효소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 형태가 이렇게 이제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요 돌연변이체는 하나의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하나의 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3개의 돌연변이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 B, C는 이제 물질 중에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림이 있잖아요. 전구 물질이 이제 아르지닌까지 어떻게 이제 합성되는 경로에 중간 이제 대사 산물이 무엇인가가 나오잖아요. 그때 오르니틴 그리고 시트룰린, 아르지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요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수능 문제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고, 여러분들 일선에 이제 나가게 되면 생명과학 2를 가르치면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에 많이 이제 출제하는 이제 내용들이죠. 과학 학생들의 생명과학 2 수준의 과학에 관련된 지식하고 관련지어서 실제 평가에 대한 내용을 문제는 이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 문항이 출제가 되는 것이 이론적인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채점표의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 항상 평가 문항의 분석한 도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라든지 변별도 지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과학 관련된 지식, 그리고 이제 탐구, 태도에 관련해서 각각의 어떤 영역을 채점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우리가 외워야 할 내용들이 있고, 순수하게는 실제 채점표를 주고 이 학생의 답안에 몇 점을 교사가 채점을 해서 산출해서 점수를 줄 수 있는가, 점수를 구하는 형태, 그리고 문항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이 문항에 대해서 학생이 오답을 했을 때 적절한 피드백은 어떠한 내용으로 교사가 피드백을 줘야 되는가, 과학적 내용을 알려주는 형태의 내용으로 우리가 평가 문항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표는 여기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야생형부터 돌연변이체 3개, 그리고 채소 배지, 그리고 이제 채소 배지의 요 3개 중에서 물질이 각각 섞여 있는 형태가 제시가 되어 있다. 그림과 표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지금 비어져 있고 이제 오지선다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앞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 하나의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의 이제 효소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1유전자 1효소설부터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효소가 단백질로 바뀌게 되잖아요. 1유전자 1 단백질설, 지금 폴리펩티드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우리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봐야 되는 것이, 이 전구 물질에서 아르지닌이 합성될 때 이 순서를 이제 잘 봐야 되고, 어떠한 유전자가 여기 1번, 2번, 3번이 관여를 한다. 요거는 이제 알게 되면 해석을 해낼 수가 있죠. 돌연변이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채소 배지에 물질, 세 물질, 어떠한 물질이 각각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모두 성장하는 돌연변이체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어디에 어떤 유전자에 요 물질 3개를 채소 배지 각각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다 살아남았다는 거야. 성장을 했다는 거야. 결국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다? 유전자 1번에 결실이 있는, 문제가 있는 돌연변이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역으로 이제 해석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돌연변이체의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채소 배지에 성장하지 않았고, 여기 A 물질을 넣었을 때도 성장하지 않았고, B 물질을 넣었을 때도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C 물질을 넣었을 때는 성장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 다른 돌연변이체도 모두 이 물질을 넣었을 때 성장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무엇을 넣어줬겠어요? 아르지닌을 넣어줬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돌연변이체 이제 원은 아르지닌만 아르지닌만 넣어줬을 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유전자에
여기에 유전자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물질을 다 넣어줘도 성장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르지닌만 넣어줬을 때 이제 성장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3이 이제 결손이 된 것이다. 이상이 생긴 것이다. 이거는 유전자 3에 이상이 있는 것이고, 돌연변이체 2는 유전자 1에, 그리고 이렇게 이상이 있는 돌연변이체가 됩니다. 그럼 채소 배지 이제 A, B, C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A, B, C를 보게 되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림과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가지고 파악을 하게 되면 A 물질 A는 C가 있을 때 물질 C는 우리가 아르지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유전자 1, 2, 3번 모두가 어떤 형태든 이상이 있더라도 아르지닌만 넣어주게 되면 모든 돌연변이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물질 A를 보게 되면 물질 A는 돌연변이체 2는 유전자 1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돌연변이체 3은 유전자 2에 이제 문제가 있었음에도 A를 넣어줬을 때 성장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이다? 어떤 물질이다? A는 시트룰린입니다. 시트룰린. 그래서 여기 이제 물질을 넣어주면 여기 이상이 있더라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전자 1 다시 보겠습니다. 물질 A는 돌연변이체 1에는 성장하지 않지만 2하고 이제 3에서 성장을 했잖아요. 2하고 3에서 성장하는 거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소 배지에 A 물질을 첨가할 때 A가 시트룰린, 그리고 채소 배지에 이제 B는 돌연변이체 2번에서만 생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돌연변이체 2번은 유전자 1번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유전자 1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 오르니틴을 넣어줘야 우리가 이 돌연변이체 2번이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르니틴. 그래서 요 이제 합성 경로, 요 이제 그림과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요 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두 번째 이제 작성 방법을 보게 되면 평가 문항의 정답나가 3번이 되도록, 이것이 이제 정답이 되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복수 정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옳지 않는 것은 3번이면 여기에 다른 보기에서 틀린 것을 두 가지를 이제 바르게 옳게 바꾸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밑줄이 지금 빠져 있는데 여기 밑줄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B, 그리고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A는 아르지닌이다. A는 아르지닌이다. 근데 이거를 틀린 보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보기를 바꾸려고 하면 밑줄 친 거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아니라 C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답을 적을 때 보기 1에서, 우리가 서술형이다 보니까 문장으로 적어야 되죠. 보기 1에서 기억의 A를 무엇으로? C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적는 거예요. 문장으로. 그리고 효소 2의 기질은 B이다. 오르니틴 B이다. B가 맞고, 그리고 4번을 보면 돌연변이체 3에는 효소 3이 존재한다. 자, 보겠습니다. 돌연변이체 3은 이제 유전자 2가 이제 결실이 되어 있는, 이게 그래 문제가 생긴 이제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유전자 2번에 이제 문제가 생긴 이제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보기에서 무엇을 바꾸냐 하면 틀린 보기는 5번을 고쳐야 되네요. 옳게 바꿔야 되네요. 5번은 왜냐하면 아르지닌의 합성 경로는 앞에서 봤다시피 C가 지금 아르지닌이고 그리고 이 B가 오르니틴, 시트룰린이잖아요. 요것을 순서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보기 5에서 리을의 CBA를 무엇으로 바꾼다? B 그리고 A, C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보기 두 개를 바꿔야 복수 정답이 생기지 않습니다. 작성 방법은 두 가지예요. 괄호 안에 가에 들어갈 평가 목표를 적는데 교육과정 내용 체계, 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이제 첫 번째가 성격이 있고 두 번째가 목표가 있고 세 번째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안에 가가 내용 체계고 나가 성취 기준이에요. 성취 기준에는 단원별로 어떠한 내용을 학습하는지를 쭉 제시를 한 것이 성취 기준이 됩니다. 그 내용 체계 표 안에 내용 요소가 들어가 있죠. 교육과정 세 번째는 내용이고 가가 내용 체계 그리고 나가 성취 기준이 됩니다. 요 내용 체계가 계속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2009 개정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더 세분화됐습니다. 표를 보면 첫 번째 가장 앞쪽이 영역. 그리고 핵심 개념이 있고 일반화 지식. 이 핵심 개념을 포함하면서 문장으로 진술된 것. 그리고 네 번째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내용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기능이 8개의 기능 중에서 출제가 굉장히 이제 최근에 많이 되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과목별로 내용 체계가 다 이제 다릅니다. 어떠한 내용 체계는 그 과목의 영역이거나 핵심 개념이 단원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외워야 할 이제 부분이 그만큼 이제 많아지게 이제 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최근에 여기에서 굉장히 기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 내용 요소 중에서 관련 있는 주제, 요거가 관련 있는 것을 포함해서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채점을 할 때 뭐가 내용 요소가 적절한 옳은 내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채점의 판단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일정으로 분명히 채점이 이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가 채점이 됐을 수밖에 없다. 생명과학 2 내용이잖아요. 생명과학 2인데 자, 이 비들과 테이텀의 붉은 빵 곰팡이고, 그러니까 1유전자 1효소설, 1유전자 1단백질사, 요 이제 내용을 배우는 것은 유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생명과학 2에는 자, 문제풀이를 이제 수업을 들을 때는 이론서를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옆에 이론서를 펴놓고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다 짧은 시간 다 적을 수가 없다 보니까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이론서를 꼭 가져와서 보면 좋겠어요. 생명과학 2는 이 내용 체계를 보면 영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 가지는 돼요. 생명과학과 인간의 생활이 있고, 그리고 생물의 구조와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연속성.
이 영역의 명칭은 뭐 중학교 과학에 훨씬 이제 우리가 생물에 관련된 영역은 5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과목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어떤 거는 5개가 다 수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개는 이렇게 생명과학 2는 3개의 영역에만 관련된 것을 학습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대신 심화되게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3개의 영역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복습할 때 확인하고 우리가 지금 이 문항에 관련 있는 영역은 생명의 연속성. 생명의 연속성은 3개의 핵심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생식입니다. 생식. 그리고 두 번째가 유전. 그리고 세 번째가 진화와 다양성. 3개의 핵심 개념이 있고 그 중에서 이 유전이라는 핵심 개념 안에 관련 있는 내용 요소들이 있어요. 한 개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관련 있는 하나를 적는 것이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시험을 쳤던 학생들이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교재가 있는 학생은 교재를 봅니다. 첫 번째가 유전체의 구성과 유전자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내용 요소가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반보존적 DNA 복제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전사와 번역, 그리고 네 번째가 유전자 발현과 조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전사조절. 이렇게 내용 요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련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이걸 외웠다 하더라도 하나를 선택해서 적어야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기 이제 비들과 테이텀의 붉은 빵 곰팡이 이것인데, 내용인데, 핵심적인 이제 관련해서 무엇을 이제 학습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학습하는 거야. 1 유전자, 1 효소설, 1 단백질설. 요걸 이제 학습할 때 제시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근데 내용에서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유전자의 발현 과정을 보여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전사와 번역이란 용어를 가지고 적은 학생들도 굉장히 분명히 많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전자 발현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부분입니다. 굳이 적으라고 하면 유전자 발현과 조절을 가지고 답안을 적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애매모호하죠. 전사되고 이게 번역에 관련된 것인가.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제 해마다 시험을 치고 나면 답안을 복귀해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잖아요. 그냥 그러고 싶어가지고 제가 채점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보내는데 이게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2개의 내용 요소를 한 문장에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수험생 왜 적는가? 맞히고 싶어, 점수를 받고 싶어서죠. 그런데 2가지를 적으라는 작성 방법의 증거가 없으면 2개를 적게 되면 그 2개 중에 1개가 답일지언정 정확하게 모르니까 섞어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 유전자 발현과 조절을 가지고 그럼 적어야 된다. 근데 이 평가 문항이라는 것은 일반화 지식에 대한 것보다는 요거는 사례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무엇? 이 붉은 빵 곰팡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자료다 보니까 요 내용을 좀 섞어서 답으로 적어보면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작성 방법에 대한 답안을 여기에 적어보겠습니다. 비들과 데이텀의 붉은 빵 곰팡이.
실험 결과를 해석하여 유전자 발현과 조절을 아는지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평가 목표이기 때문에 학습 목표하고 조금 다르게 서술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평가 목표더라도 학습 목표처럼 우리가 서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가 목표니까 이거를 아는지를 평가하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앞쪽까지는 그대로 줬고 이런 형태로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용 요소를 가지고 적으라고 하니까 요걸 가지고 굉장히 넓은 용어를 가지고 적었지, 사실은 요 붉은 빵 곰팡이 실험 결과는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효소가 생성되는 것,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작은 단위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 요소로 들어가면 굉장히 큰 용어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유전자 1, 단백질, 요것에 대해서 아는지를 평가한다, 이렇게 적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구한 대로 적어야 되다 보니까 내용 요소인 요 용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사실 조절까지는 크게 부분이 아니에요. 유전자 발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는가,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 그러니까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더라, 요것에 대한 내용이지만 요 용어가 포함이 되어야 돼요. 왜? 내용 요소를 찾아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표현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답안을 적습니다. 실제 문항에 대한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죠. 1유전자, 1 효소설, 1 단백질설, 요거를 아는지를 평가한다, 요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교육 과정에서 내용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요소를 포함해서 진술하라고 하다 보니까 5개 중에서 1개가 들어가야 돼요. 가장 관련이 깊은 요 유전자 발현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서술을 합시다. 자, 내용 체계를 영역, 그리고 핵심 개념, 그리고 일반화 지식, 내용 요소, 기능 등이 있는데, 이제 요렇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내용 요소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영역이나 핵심 개념도 이제 여러 차례 기출이 됐습니다. 생명과학 2는 내용 체계의 영역이나 핵심 개념이 단원의 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원의 명은 또 우리가 따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생명과학 2는 우리가 큰 2015 개정 과학과 교육 과정에 봤을 때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죠. 선택 중심이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인데, 이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공통 과목이 있죠. 과목을 보면 공통 과목이 있고,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 우리 과학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과에서는 2개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통합과학하고 괄호에 어떻게 되어 있다? 과학 탐구 실험을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학교의 그 유형별로 고등학교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대다수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에서는 이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 모두가 공통 과목이 됩니다. 하지만 특성화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통합과학만 이수를 하면 졸업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학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선택 과목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민주 시민으로서의 교양, 그리고 이제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의 적성, 소질, 말 그대로 진로와 관련해서 학생이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전공, 대학을 가면 전공 과목을 배우잖아요. 거기 전공에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제시가 되죠. 일반 선택 과목은 교양 증진이에요. 교양 증진. 민주 시민으로서의 교양을 증진할 수 있는 거. 우리 이제 생물과 관련해서는 생명과학 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화생지 각 과목의 원 4개 과목이 제시가 되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은 말 그대로 이것보다는 훨씬 심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지식의 체계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생물과에 관련해서 생명과학 2. 그럼 여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화생지 각각 이제 2가 있죠. 4개가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융합과학. 자, 융합과학은 2009 개정에서 이때 고등학교 과학 과목인데 그 과목의 명칭을 융합과학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고, 생활과 과학이 있습니다. 생활과 과학은 7차 교육과정에서 일반 선택 과목이었죠. 7차에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으로 있었어요. 교양 증진으로 있었는데, 사실은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가르쳐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2007 개정부터 없어졌던 과목인데 다시 이렇게 다시 살아났어요. 동일하진 않습니다. 융합과학은 2009 개정 고등학교 과학하고 거의 99% 일치, 거의 똑같아요. 근데 생활과 과학은 시간이 97년도잖아요. 많이 흘렀죠. 그래서 일부 내용은 포함하고 일부 내용은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등에서 배우던 과학사가 이제 일반 고등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3과목이 들어갔어요. 전체 7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나온 김에 이수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공통 과목의 통합과학은 이수 단위가, 기본 단위, 이수 단위 수가 8단위. 과학 탐구 실험은 2단위. 그리고 선택 과목은 모두 기본 이수 해야 되는 단위는 5단위부터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학교 교육 과정을 이제 편성 운영하잖아요. 그 학교의 그 실정,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통합과학은 어떻게 편성 운영해서 어떻게 한다? 2단위 이내로 감해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그럼 최소 짧게 적은 시간으로 배우면 몇 단위? 6단위부터 7단위, 8단위까지 배울 수 있게 되고, 과학 탐구 실험은 2단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증감 없이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선택 과목은 5단위에서 2단위 범위 내로 증가 또는 감하여, 증감 이렇게 편성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3단위까지, 그러니까 최고 8단위까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차이가 이렇게 다르죠. 이거는 이제 교육 과정을 어떻게 이제 편성 운영하는가를 편제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큰 2015 개정에서 하나의 내용, 고등학교 편제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요 이제 단원의 명칭을 하려고 했는데 요렇게 갔어요. 생명과학 2는 신설된 단원이 있죠. 첫 번째 단원이 2009 개정에서는 없었는데 신설이 됐습니다. 생명과학의 역사라는 단원이 신설. 자, 두 번째는 세포의 특성. 그리고 세 번째 단원이 치우겠습니다. 세포의 특성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세포호흡과
광합성. 그리고 네 번째 단원이 지금 여기에 유전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과 그리고 조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 중학교의 생물의 다양성 단원에서는 5개 수준까지만을 학습을 하는 것이고, 생명과학 2에서는 생물의 진화의 다양성, 분류를 배울 때 3도메인, 3개의 영역과 6개까지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단원은 옆에 적겠습니다. 안 보일 것 같아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생명공학 기술과 인간생활. 제시된 이제 내용은 실제 네 번째 단원에서 학습을 이제 하는 주제가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이 길어서, 문항은 길지만 묻는 작성 방법은 굉장히 사실은 간단해요. 답도 굉장히 짧지만 답을 오롯이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적을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150문항을) 다 이제 마치게 돼서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모의고사를 한번 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학원에서 치는 이제 모의고사가 이게 뭐 환경적인 부분이 통제가 잘 안 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올 초에서 이제 이론 수업을 듣고 이제 공부를 진행하는 가운데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이제 물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고, 지금은 그렇게 성적 이제 처리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훨씬 이제 표집되는 이제 수가 적어서 그렇긴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뭐 학원 모의고사에 1등 한다고 해서 항상 붙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학원 모의고사를 쳤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왔는데 그렇게 붙는 학생은 절대 없어요. 이게 편차가 좀 있고, 한 강사의 수업을 오래 듣다 보면 그 선생님이 출제 의도를 그 사람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실제 평가원의 출제 의도 누군지도 모르고 파악이 안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성적이 잘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우리도 복불복이잖아요. 내가 공부를 최근에 했던 부분이 나오면 잘 적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득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한 20에서 30% 정도. 예전에는 모의고사를 치면 한 150명 이상이 쳤고, 성적이 이제 인터넷으로 들은 학생들이 이제 넣으면 수백 명이 됐잖아요. 그때 그 상위권 적게는 20%, 많게는 30% 안에 있는 학생들이 붙는 거지, 밑에서는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의고사를 가지고 개인의 이제 점검 시간을 이제 꼭 가지고 좀 반성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계획을 좀 세워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이제 좋죠. 모의고사를 쳐볼 생각입니다. 6페이지에 두 번째 작년 기출 6번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상황이 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교사는 감염증 확산 상황에서 원격 수업,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으로 생물의 항상성 유지에 대해 수업을 계획을 한 겁니다. 자료 1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사가 설계한 원격 수업의 과정, 그리고 자료 2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교사학습 방향의 일부가 됩니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교수 학습의 방향은 어디에 수록이 되어 있는가? 첫 번째가 성격이잖아요. 두 번째 목표, 세 번째가 조금 전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교사학습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평가죠. 2015 개정에서는 교사학습 방법과 평가를 따로 구분하기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것을 쭉 번호를 제시를 해서 이제 쭉 논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자료 1을 보겠습니다. 교사가 생물의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수업을 이제 계획을 한 설계한 원격 수업의 그 과정입니다. 사전 학습이 있고 본 수업 그리고 사후 학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격 수업을 해보면 접속이 안 되는 학생 계속 연락 오고 튕겨요. 뭐 얼굴이 안 보여, 화면이 안 보여. 수업 자체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 수업을 본 수업이잖아요. 본 수업을 하기 이전에 학생들이 집에서 혼자 이제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실제 교사와 상호작용 그 이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 자, 사전 학습은 수업 활동에서 교사는 항상성 유지가 필요한 다양한 인체 상태에 대하여 검색을 하는 활동을 하게 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죠. 인터넷 환경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이제 공유되는 요 플랫폼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게 한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은 교사가 제공한 요 본 수업에 관련한 주제에 관련한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면서 의문점이 생기는 것, 각자의 질문을 포함한 사전 학습 활동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왜 제출하라고 한다? 물론 뭐 학생이 어떤 것이 이제 의문점이 들고 궁금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수업을 준비를 하러 들으라고 하는데 안 듣기 때문에 제출을 해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의미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사전 학습 활동지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본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사전 학습에서 제시한 이 활동지를 확인을 하여, 왜 확인한다?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시청을 해가지고 각자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그 질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교사는 그것을 확인을 해요. 그러고 나서 뒤에 나옵니다. 적절한 수준과 내용으로 항상성 유지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화학적 개념에 대한 것을 학습을 본학습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업을 했어요. 설명했습니다. 교사는 편안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학생들과 질문 등으로 소통을 하고, 니은이 지금 여기 제시가 되어 있어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요 항상성 유지 개념이 본 수업이잖아요. 요거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답을 찾도록, 누가 찾도록? 스스로 찾도록 유도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 있는 유도 질문이라는 것은 뭐 힌트라든지 실마리 등을 줄 수 있는 유도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는 활동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몇 가지 질병 사례를 제시를 하고 질병의 증상 및 예방 방법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제를 부여한다. 그리고 나서 사후입니다. 수업하고 난 이후에 학생들은 교사가 요거를 제시를 해줬죠. 요거를 본인이 학습한 개념, 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요 사례들에 적용하는 것을 사후 학습을 하게 되고, 학생들은 이 과제, 요게 지금 과제 부분이잖아요. 적용하는 것이 과제, 요것을 제출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럼 교사는 과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상황에 따라 개별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문제, 자료 두 번째가 또 있네. 자, 자료 2는 학습 지도 계획 시에 학교의 실정이나 지역의 특성, 뭐 학생의 능력도 쭉 여기 보면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 학습 내용, 그리고 실험 여건, 지도 시간, 학생의 능력과 흥미 등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적절한 학습 방법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교사 학습 방법의 그 방향에 대한 것이 이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이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내용이고 관련 있는 것을 이렇게 문제를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배움 중심의 학습이다라고 하는데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학생 참여형 수업이다. 그러니까 학생 참여형 수업은 지극히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제 하게 되는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그 수업에서 학생이 초부터 모든 수업의 과정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수업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선개념, 오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스스로 바꾸게 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 최근에 이게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도 학생 참여형 수업을 교사가 하고자 굉장히 연수도 많이 받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면서 묻는 거는 두 가지예요. 자, 비고치키에 대해서 이론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야 됩니다. 비고치키의 사회문화 이론에 근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론을 바탕으로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비고치키 이론을 바탕으로 했을 때 기억과 니은. 자, 기억에서는 사전 학습 활동을 했잖아요. 이것을 교사가 확인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 활동은 비고치키의 이론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떠한 역할인지를 묻는 거예요. 비고치키의 이론은 사회문화적 이론이다라고 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사회문화적 이론이다라는 용어를 가지고도 출제가 되고 아니면 시험에 출제될 때 근접발달 영역 이론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접발달 영역이라는 이 개념이 학습에서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 이것은 나중에 브루너가 비계라는 것을 빗대어서 설명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근접발달 영역이라는 것은 어떤 영역과 어떤 영역을 연결하는 그 사이에 있는 영역이 되잖아요. 두 수준을 연결하기 위해서 두 수준 사이에 있는 영역이 근접발달 영역이 됩니다. 수업 이전에 학생들이 혼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 실제적 발달 수준. 그리고 학습의 결과. 나보다 뛰어난 동료, 친구들, 그리고 교사,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서 도달할 수 있는 수준. 잠재적 두 개의 학생 수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업 이전의 학생의 수준, 수업의 결과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 발달 수준은 구성주의 이론을 가지고 접근해서 설명을 하자면 어디에 해당한다? 선개념, 5개념에 해당합니다. 수업 이전에 가지고 있는 선개념, 선입개념, 선행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잠재적 발달 수준은 과학적인 개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인지 구조 내에 본인이 수업 이전에 가지고 있는 선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고 이 수준을 과학 개념으로 바꾸는 이 수준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 높여줘야 돼, 수준을. 이 두 발달 수준 사이에 있는 것이 근접 발달 영역이 됩니다. 그럼 수업에서 오늘 수업의 주제가 무엇이었다? 항상성 유지 개념이잖아요. 그럼 항상성 유지 개념은 여기죠. 항상성 유지에 대한 과학적 개념은 잠재적 발달 수준이고 그럼 수업 이전에 학생이 가진 실제적 발달 수준은 항상성 유지에 대한 학생이 수업 이전에 가지고 있는 선개념이 실제적 발달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동일해요. 항상성 유지. 요거는 과학적 개념, 요거는 항상성 유지에 대한 선개념, 5개념이 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교사가 사전 학습에서 이 학생들에게 주제에 관련된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면서 사전 여기 각자의 질문을 포함한 사전 학습 활동지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고 교사가 종합을 해서 학생들 거를 확인을 했잖아요. 요거는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다? 실제적 발달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다.
근데 요거를 단순하게 학생의 선 개념을 확인하기 위함이다만 적으면 안 돼. 왜? 작성 방법에서 누구를 근거로 적어라? 비고츠키의 교수학습 그 사회문화 이론에 근거해서 적어라고 했기 때문에 용어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 실제적 발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그리고 나서 뭘 같이 적는다? 본 수업의 주제인 항상성 유지 개념에 대한 학생이 수업 이전에 가지고 있는 선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그 기능,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래서 용어가 뭐가 빠지면 안 된다? 실제적 발달 수준. 그리고 요것과 함께 적으라는 거예요. 요거는 비고츠키 이론에 근거해서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용어.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의미를 섞어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 방법 첫 번째, 수업 활동 기억의 역할을 물었잖아요. 수업 활동 기억의 역할은 학생들의 실제적 발달 수준인 항상성 유지에 대한 선개념, 선행 개념이라 적어도 됩니다. 선행 개념을 확인하는 것이다. 요렇게. 그래서 핵심적인 용어에서는 비고츠키 이론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용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 그리고 선개념 확인 함께 적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의 이론으로 적으라고 한다는 것은 채점 준거에 뭐가 꼭 들어가 있겠다? 요 용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제 누락되면 부분 점수를 받든지 아니면 지금은 1점으로 제시가 돼 있으면 0.5점으로 채점은 안 해요. 그러니까 핵심 용거 없으면 이것도 맞는 내용이긴 하지만 대다수 이제 채점위원 3인이 있잖아요. 점수를 안 주는 거죠. 왜? 요게 없으니까. 명확하게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1점 또는 빵점으로 주는데 대다수가 0점을 주겠죠. 너무 아깝잖아요. 요 용어를 요걸로 관련된 내용은 동일한 내용인데 비고츠키 이론을 적으로 했으니까 용어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굉장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수업 활동 니은의 역할도 우리가 비고츠키 이론을 바탕으로 적어야 됩니다. 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 학생들 답을 찾도록 유도 질문을 한다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어떤 역할이다? 비계죠, 비계. 자, 비계라는 것은 실제적 발달 수준에 있는 학생의 수준을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무엇이 일어난다? 본 학습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학생 개인차는 있지만 잠재적 발달 수준보다는 굉장히 낮은 실질적 발달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학생이 스스로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자잖아요, 비고츠키가. 그럼 스스로 능동적으로 의미 구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답을 교사가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 무엇을 도와줘야 된다? 스스로 실력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 교사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습에 관련된 도움과 전략들, 이것을 우리는 브루너가 얘기한 비계, 스캐폴딩에 해당한다. 비계 설정 과정이죠. 건물을 지을 때 외부에 이제 덧대는 비계. 건물이 채 이제 완성이 되기 전에는 건물 형태가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비계를 보조 건축물인 비계를 설정해가지고 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분적인 요소들이 다 이제 들어와서 틀을 딱 만들어지게 되면 시멘트 굳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비계를 떼내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인지적인 도움들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줍니다. 그래서 모범, 그러니까 이제 모방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과정을 직접 보여준다든지, 그럼 모방을 따라하는 거지 보고, 아니면 그 학생이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지시 등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게 되는 과정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학생의 수준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내가 조금 전에 보여줬지,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설명해줬잖아, 이제 네가 혼자 스스로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적인 담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외부로 표출되는 언어의 그 중얼거림, 사적 담화를 통해서 첫 번째 이렇게 하라고 했고 두 번째 이렇게 하라고 했고 그 순서에 따라서 따라해보는 과정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이제 잘 이해가 되게 되면 이것이 내면화 안으로 들어와서 겉으로 드러나기에 언어적 표출이 없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잠재적 발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되게 되죠. 그때 요 과정을 이렇게 발달 수준 높이기 위해서 교사 또는 이제 나보다 뛰어난 동료를 통해 가지고 학습에 대한 도움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계라는 것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기입형의 2점으로 비계라는 용어 자체, 그것이 2점으로 굉장히 출제가 여러 과목에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비계는 어떻게 실제 교수학습의 활동에서 어떠한 예가 비계에 해당되는가를 묻는 것이 또 출제가 많이 됐어요. 여러 가지 실례들이, 비계의 실례들이 있지만 가장 출제가 많이 된 것은 지금처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 단순한 힌트, 실례,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으로 이것이 시험에 굉장히 우리 과학과에서는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 외에도 왜 혼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학습 과제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학습 과제는, 복잡한 것은 좀 단순하게 하위 과제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제시를 해주면 학생 스스로 조금 더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비계 설정의 하나가 되고, 그리고 추상적인 지식들은 말 그대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이 추상적인 이제 개념이라든지 이론 등은 무엇으로, 구체적인 사물로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공식, 수학에 관련해서 뭐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공식 등이 너무 많이 제시가 되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를 최소한으로 또는 이제 아예 빼주는 형태도 여기 비계 설정의 하나로 이제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학 교육론이라든지 뭐 과학 교육론이라든지 과학 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에서는 한 10개 정도의 비계 설정의 실례, 예시를 제시를 해줘요. 시험은 계속 이것만 나왔지만 그 이외에 제가 한 3개에서 5개 정도는 조금 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교사가 유도 질문을 해주는 거야. 학생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왜 유도 질문을 해주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답에 수업 활동 니은의 역할은 무엇이다? 비계라는 용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비계 설정에 그래서 비계라는 요 용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근거를 적으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서술형이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니언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 질문을 통해서 교사가 도움을 주는, 학생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 질문을 통해 교사가 도움을 주는 비계 설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고 싶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사실 더 좋죠. 수업 활동 니은의 역할은
학생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 질문을 통해서 교사가 도움을 주는 비계 설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적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밑줄 친 거 또는 동그라미 친 용어는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2점을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료 2의 T급과 연관되는 수업 활동 두 가지를 자료 1의 사전 학습과 사후 학습에서 각각 한 가지를 찾아서 제시를 해라. 찾아서 제시를 하라고 하면 말 그대로 문제에 있는 문장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적으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개인차를 고려한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차를 고려한 활동 두 가지를 찾는데 굉장히 폭을 확 줄여줬어요. 이건 정말 쉬운 내용이죠. 어디서 찾아라? 자료 1에서 사전 학습에서 하나 찾고 사후 학습에서 하나 찾아라. 근데 수업 활동 두 개밖에 없어. 두 개 중 하나를 적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쉬운 형태가 되죠. 개인차 고려는 이거는 검색해서 활동하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활동이고 무엇을? 요것이 이제 개인차예요. 왜? 각자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뭐 어떤 형태로 적든지 간에 이 두 번째 활동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 적어 볼게요. T급과 연관되는 사전학습의 수업 활동은, 그러니까 서술형이다 보니까 문장으로 꼭 적어야 돼요. 문장으로. 그럼 작성 방법에서 지금 뭘 묻었냐 하면 T급과 연관된 수업 활동 두 가지를 적는데 하나는 사전학습에서 하나는 사후학습에서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답안에 요구하는 조건이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그래서 제가 T급과 연관되는 사전학습의 수업 활동은 뭐뭐이고 뭐뭐이고 그리고 사후 활동의 수업 활동은 뭐뭐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적을 거예요. 그럼 찾아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땡땡땡땡 뭐 땡땡땡땡 잘 보이도록 아니 그냥 문장으로 쭉 적는 거죠. 자, 사전학습에서는 요 내용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주제 관련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면서 각자의 질문을 포함한 사전학습 활동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잖아요. 이거 그대로 적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 뭐가 들어가야 된다? 주제 관련 동영상, 주제에 대한 각자 질문을 포함한 요 활동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활동이죠. 제가 보기 그대로 적어도 돼, 이거. 오히려 요약하다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가지고, 요약을 못 해가지고, 엉뚱한 거 필요 없는 내용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요 활동, 제출하는 요 활동을 찾아서 첫 번째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후 활동은 역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적용한다. 이거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적용하는 개인적인 활동일 뿐이지, 뭐가 들어가야 된다? 요 내용이 핵심적이에요.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 다르다는 것, 상황도 다르다. 여기에 따라서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는 활동, 이렇게 적는 거죠. 여기까지 적든지. 두 번째, 제출하는 것까지는 의미가 없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적으면 돼요. 찾아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요약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과학사에서 너무 내용이 길 때는 요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쭉 적는 게 제일 좋아요. 괜시리 요약하다가 중요한 이제 내용을 빠뜨리지 말고 요 두 개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4점이잖아요. 하나 정확하게 한 1점, 1점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찾아 적는 건 좋지만 제가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적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라고 하면 분명히 이렇게 문장으로 적지 않고 체크,
체크 이렇게 하고 끝나는 학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본인이 이 정도 양을 적을 때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는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는 연습을 꼭 해야 되고, 내가 작성 방법의 핵심적인 내용만, 기급과 연관 있는 수업 활동을 사전 학습하고 사후 활동이 아니고 뭐 사후 학습에서 찾아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문장으로 쫙 나열해서 순서대로 적을 것인지를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답을 적을 때 연필로 적지 말라고 했죠. 볼펜으로 적는 연습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7번부터 합니다.